네, 더벨 2026 유통 포럼 두 번째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 Q&A의 사회를 맡은 경기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최희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세 개의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들으셨습니다.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세 번째는 현재 유통업의 업황 전망과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세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들을 제가 좀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해 주신 우리 안태희 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글로벌 동향을 보면 미국은 상당한 정도로 구조적 변화가 AI 커머스의 구조적 변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가라는 그런 또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한번 해주시죠. 네. 발표 자료에서 주로 이제 미국의 소비자 서베이 결과를 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많은 고객들이 그 AI를 이제 쇼핑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실제로 제품을 뭐 검색하거나 탐색하거나 평가하거나 비교하는 형태의 어떤 활동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제품을 추천을 받았을 때 실제로 이제 그 챗GPT 같은 AI 플랫폼 내에서 이제 결제까지도 이루어지는 뭐 그런 형태의 그 트렌드들을 좀 말씀드렸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AI 그런 플랫폼 내에서 그 검색이라든지 탐색이라든지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그런 이제 결제 이전의 앞 단계에서의 활동들은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고객들이 실제로 AI를 좀 활용하는 비중도 실제로 챗GPT 이용자 규모만 보더라도 뭐 미국에 의해서 거의 뭐 2위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쇼핑에도 많이 좀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차이점은 이제 결제까지 연결이 되느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챗GPT 안에서 이제 결제를 가능하게 하다가 지금은 전략을 바꿔서 이제 앱들을 연결시켜 놓고 앱하고 연결시켜서 이제 실제의 그 결제는 앱에 가서 하는 형태의 인앱 서비스들을 좀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고, 앞으로 이제 뭐 좀 그런 부분들의 논의가 뭐 일부 있었던 걸로는 알고 있는데, 차이라고 하면 미국하고 한국의 가장 큰 차이는 그런 결제가 AI 생태계에 대해서 가능하냐 안 하냐 뭐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은 됩니다. 네, 우리나라도 상당한 정도로 AI를 활용한 리테일 그런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결제에서는 아직 좀 미국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데, 아마 제도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구매자들의 어떤 인식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아직 좀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 다른 질문 하나 좀 더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제 MD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냐? AI가 뭐 상품 추천 다 해주고 정보까지 재고 관리까지 다 해주고 뭐 이런 걸 다 해준다 그러면은 과연 전통적인 MD들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그 경쟁력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MD가 하는 역할을 뭐 크게 나눠 보면, 일단은 어솔트먼트나 이제 뭐 스페이스 맵의 진열과 같은 거에 좀 의사결정 관련된 영역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 프라이싱이라든지 그다음에 프로모션의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뭐 그런 영역이 있고, 세 번째로는 어쨌든 상품을 계속 소싱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공급하고 새로운 파트너들을 발굴한다라든지 협상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들, 이 세 가지 영역으로 놓고 봤을 때 어쨌든 간에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에이전트들이 다 AI가 활성화되면서 도입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미 일부분은 좀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좀 반복적인 업무라든지 그 다음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는 업무라든지, 실제로는 협상 단계에서 협상을 뭐 실제로 대행해주는 그런 AI 기능들도 이미 상용화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각각의 영역에서 어떤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나 혹은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는 그런 영역의 일들은 많이 이미 AI가 대체되고 있고, 에이전트가 그 역할을 많이 수행할 거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두 가지의 큰 변화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그 업무의 비중 자체가 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굉장히 반복적인 업무들을 좀
해주는 역할을 AI가 해줄 거기 때문에 실제로 새로운 상품을 좀 뭐 차별화된 상품을 발굴한다라든지 뭐 독점 소싱처를 탐색하고 발굴하는 그런 역할에 조금 더 이제 MD의 역할이 좀 무게중심이 바뀔 걸로 좀 보고 있고, 또 그러니까 전략적인 기능들을 좀 많이 좀 강화하는 부분이겠죠. 그 두 번째로는 AI 에이전트가 어쨌든 간에 각각의 영역에서 많이 생겨날 거기 때문에 각각의 에이전트들을 조율하고 활용하는 역량,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기존에는 없었던 MD가 좀 새롭게 잘 해야 되는 역량이라고 보고 있고, 크게 저는 그 MD의 역할 변화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AI가 많은 부분을 해주기 때문에 AI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전략적인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에이전트들을 조율하는 거, 그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좀 더 드리자면은 그 유통 회사들이 AI 커머스를 이제 적용하는 방식으로 GEO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AI 플랫폼 내에 자신의 그 앱을 갖다 연동시키는 방법. 세 번째는 이제 자체의 앱을 개발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유통회사들의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 방법들 중에 어떤 것을 택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이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유통사들이 어떤 것을 하는 게 바람직한지, 또는 이제 어떤 업태별로, 업종별로 백화점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어떤 뭐 저가 주로 취급하는 그런 유통회사도 있을 거고, 조금 차이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런 측면에서 어떠한 전략들이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세 가지의 유형별로 조금 성격이 다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GEO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모든 뭐 소비재 유통기업들이 다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SEO와 같이 하나의 채널로 저희가 노출시킬 수 있는 채널로서 역할을 뭐 이미 AI 플랫폼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GEO 같은 경우에는 시급하게 뭐 각 브랜드나 유통기업들이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두 번째로 AI 플랫폼에 앱을 좀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국내에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그 좀 미국과 같이 뭐 미국의 인스타카트나 타겟 같은 그런 앱의 생태계에 들어가서 연결시키는 작업들은 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 조금 각 유통기업이나 소비재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뭐 위치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사례를 들면 아마존 같은 강력한 플랫폼 트래픽을 가지고 있고 절대적인 그 고객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 접점을 확보하고 있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다른 AI 플랫폼과의 연결보다는 독자적인 그런 노선을 취하는 걸로 좀 가고 있는데, 국내 유통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런 위치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외부 플랫폼 AI 연결시키는 것보다는 조금 독립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조금 맞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AI 플랫폼들과 연계를 해서 뭔가 조금 더 프레젠스를 좀 높여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두 번째의 전략 유형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 세 번째로 자체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좀 ROI 관점에서 일단 당연히 접근을 해봐야겠지만, 유통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그만큼의 트래픽과 그 볼륨을 가지고 있냐라는 부분들을 좀 토대로 해서 개발해야 될지 말지를 좀 결정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비재 브랜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현되고 있는 자체 에이전트의 유형을 좀 분석을 해보면 고객과의 어떤 그 서비스나 대화를 통해서 뭐 어드바이징을 해주거나 혹은 서비스 관련된 대응을 해주는 뭐 그런 에이전트의 좀 유형이라든지, 아니면 뭐 브랜드나 어떤 스타일에 대한 좀 개인화된 탐색, 뭐 이런 뭐 화장품이 됐든 패션이 됐든 그런 스타일을 추천해주는 형태의 에이전트들은 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소비재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자체 에이전트 개발 여부에 있어서 그런 기능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차별적인 좀 기능들, 그 서비스들을 좀 제공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지, 그 다음에 실제로 고객들한테 그런 서비스들이 제공이 됐을 때 뭐 밸류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세 번째 자체 에이전트 개발 관련해서는 실제로 그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럴 만한 서비스나 경쟁력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토대로 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는 형태로 고민하시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형태로 유통회사들이 AI 커머스를 대비해야 되는지 전략적 방향에 대해서는 뭐 유통회사의 성격에 따라서 규모나 또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 발표자께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AI 플랫폼 시대 그 유통사가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발표에서는 AI 플랫폼과 연계하기 위해서 AI가 이해할 수 있는 상품 데이터와 메타데이터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내 그러면 유통 기업들이 가장 먼저 표준화해야 할 데이터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리고 어떤 수준까지 갖춰야지 AI 추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답변 드리면은 1차적으로 상품 데이터일 것 같고요. 그 상품 데이터가 실제로 고객이 어떠한 상황을 설명하고 이제 내가 이런 상황에서 뭐가 필요해라고 AI한테 얘기할 때 그 상황에 맞게 이 상품을 추천해 줄 수 있는 데이터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상품 정보가 이거는 이름이 뭐고 그리고 가격은 얼마고 그리고 뭐 어떤 기준으로 데이터가 정리돼 있을 텐데 그게 상황에 맞춰서 추천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저희 발표 때도 나왔지만 파티를 하려고 하는데 뭐 여러 명이 파티를 하고 뭐 만약에 젊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뭐 어떤 요즘에 특히 뭐 브라이덜 샤워나 이제 뭔가 새로운 트렌드로 뭘 하면 그런 상황에 맞춰서 이 상품을 추천해 줄 수 있는 데이터가 잘 정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AI가 온라인상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신세계 지금 근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신세계는 주로 이제 오프라인, 물론 온라인도 하시지만 오프라인 중심의 회사인데 앞으로 이런 그 AI 커머스 시대에 있어서 오프라인 매장의 어떤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제가 담당하고 있는 거는 뭐 당연히 이제 AI 트랜스포메이션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이긴 한데 좀 더 이제 어찌 됐든 이런 변화되는 시점에서 이런 유통 회사들이 이제 어떻게 뭐 바뀌어 가야 될지 이제 매장 자체를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를 뭐 제 개인적인 견해로 말씀드리면 일단 저는 경험하는 공간이 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뭐 그렇게 많이 여러 기업들이 바꾸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마트나 백화점이나 어디에 가서 물건을 산다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상품을 구매하는 것만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그랬다면은 이커머스가 왔을 때 뭐 이커머스가 그 상품의 구매에 대한 부분을 디커플링해서 실질적으로 비용을 낮춤으로써 이제 많은 이제 트래픽을 가져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으로 고객이 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쇼핑에 대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연인이든 가족이든 함께 가서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그곳에서 뭐 예를 들어 그런 쇼핑을 하지만 좋은 경험을 갖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이 같이 결합된 이제 어떤 상품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 오프라인 매장이 바뀌어가는 축이 크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오프라인 매장들이 여러 거점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커머스에서도 가장 큰 화두가 가격보다는 배송의 편의로 넘어가서 뭐 저희 새벽 배송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목되고 있는데 그런 고객이 구매할 때 이제 이 배송을 더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오프라인 곳곳에 있는 매장들이 하나의 작은 배송 거점으로 바뀌는 부분이 또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 가져갈 수 있는 의미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말씀 주셨던 어떤 단순한 상품 판매 관점의 의미에서만 본다면 그냥 그런 것들은 이미 대체될 수 있는 거니까 좀 더 이제 고객과 대화하면서 컨설팅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게 되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집에 그런 플래그십 스토어나 그런 거를 운영하는 게 주로 가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좀 뭔가 컨설팅을 통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기능들은 좀 남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드리자면 아까 첫 번째 발표자께 드린 질문하고도 비슷한 질문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현장에 계시고 네. 현장에서 그 경험을 해보시고 지금 AI 커머스 시대가 네.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지금 실제로 MD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뭐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많은 아까도 잠깐 뭐 말씀해 주셨지만 되게 단순 반복의 일들은 1차적으로 많이 AI 에이전트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뭐라 그럴까 예측해야 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판단해야 되는 것들도 AI 뭐 모델이나 아니면 데이터를 기반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MD가 뭐 저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AI 저는 뭐 MD뿐만이 아니라 기업이 특히 이제 유통기업이 하는 AI 트랜스포메이션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어떤 MD를 포함해서 어떤 하는 직무들이 이제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떻게 바뀌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하는 일이 뭐가 AI가 대체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지는 않고요. 재편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MD로 얘기하면 MD의 본질은 상품을 잘 갖고 와서 잘 진열해서 잘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관점에서 A가 대체된다, B가 대체된다가 아니라 이 본질을 더 MD가 잘 하기 위해서 이런 에이전트들을 활용해서 결국에는 아까 말씀해 주신 전략적으로 상품이 더 잘 팔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던가 아니면은 뭔가 결국에는 이 상품을 더 잘 팔 수 있는 본업의 역할을 하는 쪽으로 이제 업무들이 바뀌어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감축 MD의 감축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재배치는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원의 감축이나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 제가 느끼기에는 인원을 줄이고 있지는 않고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발표자께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주가 코스피의 움직임하고 백화점의 매출하고 상관관계가 있다. 백화점 매출이 조금 후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치솟던 그 주가가 좀 약간 숨고르기 단계 또는 뭐 하강하는 단계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단계에 약간 접어든 것 같기도 한데 그럴 때 지금 백화점 매출이 영향을 받게 될 것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또 백화점 주가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주시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코스피가 앞서 자료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어떤 소득 효과나 자산 효과 이런 데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뭐 영향이 아예 백화점 쪽에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물론 현재의 코스피 움직임이 상승이 끝난 것이냐 아니면 다시 상승할 수 있느냐 뭐 이 부분은 뭐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만약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면 백화점 매출에 분명히 영향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근데 이제 과거의 케이스를 보면 보통 이제 한두 개 분기 정도 이제 시차를 두고 백화점 매출이 이제 피크아웃을 하는 좀 모습들이 나왔었고요. 근데 주가는 보통 실적은 조금 선행하기 때문에 어쨌든 매출보다는 조금 일찍 조정을 받거나 혹은 뭐 다시 오르는 이제 그런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는 게 어쨌든 제일 좀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과 관련된 거를 좀 최대한 빨리 저희가 데이터를 찾을 수 있게 어프로치하는 게 중요한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관련돼서 하나만 더 추가로 질문 드리자면 네. 지금 이제 백화점 매출이 이제 올라오고 호황을 보이고 있는 게 그런 이제 우리의 주가 상승 또 소득 증대 최근에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거 이런 것들 영향도 있겠지만은 또 중요한 것은 환율에 또 힘입어서 그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후자 측면에서 보면 뭐 주가가 좀 꺾임에도 불구하고 좀 백화점 매출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좀 있다고 보시는지? 네, 물론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출 성장률 측면을 좀 쪼개 보면
저희가 지금 2분기 같은 경우 전망을 뭐 15%에서 25% 사이, 이제 신세계는 한 20% 중반, 그다음에 뭐 롯데나 현대는 한 10% 중반 정도 성장률 전망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기여도는 뭐 커야 한 5% 포인트 정도고요. 나머지가 이제 내국인의 기여도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보다는 내국인의 기여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주가의 방향성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내수가 훨씬 중요하다 볼 수 있고요. 근데 외국인은 저희가 어쨌든 새로운 성장 동력이 확보된다는 측면에서 이제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또 두 번째로 좀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환율과 좀 관련해서 보면 과거에는 사실 이제 원화가 강세인 게 내수 소비지에 유리했지만 지금은 이제 외국인 비중이 커지면서 성장률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에서 5% 정도 주기 때문에 환율이 이제 오히려 올라가는 게 좀 수혜가 된 상황이 됐고요. 4에서 5% 정도 수준이면 이제 유통업체들은 사실 매출이 증가하지 않으면 이익이 증가하기 굉장히 힘든데 5%가 넘어가면 보통 이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자체로도 의미는 있지만 의미는 있다. 근데 주가는 지금 내국인 모멘텀이 또 굉장히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 좀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정확한 정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내국인 모멘텀이 더 크기 때문에 네. 결국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반도체 우리 또 주가의 향방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네, 거고 반도체 주가의 향방이라는 것은 또 글로벌 AI 기업들의 실적 이런 것들하고도 뭐 밀접한 영향이 있을 거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뭐 제가 이제 뭐 테크 쪽의 전문가는 아니어서 뭐 말씀을 뭐 제가 드려도 뭐 제 전문 지식에 한계가 있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과거 대비는 이제 과연 이 AI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단순히 투자하는 것 말고 투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냐,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냐 이런 거에 좀 더 관심도 많이 올라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뭐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 빅테크들 실적 발표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시장의 어떤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포인트들에 좀 집중이 될 것 같고 그 부분이 시장의 색깔을 좀 결정하는데 좀 영향이 줄 수 있는 요소 아닌가 정도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네. 지금 우리 뭐 다이소라는 회사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뭐 패션이라든지 가공식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분야로 지금 확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다이소가 이제 좀 뒤늦게 들어온 카테고리들 중에서 좀 성격의 차이가 느껴지는 게 뭐 이제 뭐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사실 좀 커머더티 성격이 강한 그런 재화라 봐야 될 것 같고 뭐 뷰티나 뭐 이런 조금 취향을 타는 잡화류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저가의 세그먼트는 조금 저는 한계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C커머스가 저는 이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런 뭐 패션이나 잡화 카테고리에서 이미 좀 보여줬기 때문에 다이소도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 시장의 한계라는 게 저는 존재할 거라 보고 있고 또 그 채널이 주는 본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해치는 선에서 사실 BM을 확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는 좀 한계는 있을 거다. 근데 뭐 제가 수치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이게 계속되기는 어렵고요. 근데 이제 식품 쪽에서는 저는 이제 F&B 쪽도 조금 더 자세히 보다 보니까 식품 쪽은 사실은 이 커머더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품군들의 시장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계속 누가 더 가성비 주도권을 가져가느냐 이게 이제 채널끼리 좀 경쟁이 조금 더 격해질 것 같고 실제 아까 발표에서 말씀드린 것도 이제 미국과 중국에서도 좀 그런 경향이 굉장히 짙다. 그래서 한국도 지금 저는 오히려 좀 최근에 경기가 좋아서 이런 쪽에 모멘텀들이 좀 덜 부각되는 것 같은데 한국은 굉장히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경기가 만약에 좀 다시 또 쿨링되면 그런 이야기들이 좀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세 분 발표자께 뭐 공통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AI 커머스가 유통의 공식을 바꾼다라는 게 이제 저희 주제인데
실제로 AI 커머스가 뭐 글로벌 마켓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그 영향력이 지금 이제 시작되는 단계고 어느 정도 지나야지 그게 본격적으로 정말로 주문 하나로 한마디 말을 해서 그거 얘가 전부 해서 결제까지 전부 하는 그런 그 상황으로 모든 걸 바꿔버리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보시는지 온다면 몇 년 정도 지나서 올 거라고 보시는지 뭐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좀. 네, 그 뭐 저도 발표 자료에서 언급을 드렸지만 그 세 단계 정도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AI가 그 뭐 탐색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어시스트하는 단계가 1단계고, 두 번째 단계가 뭐 결제까지 어쨌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단계, 세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자동화, 그러니까 AI가 뭐 A부터 Z까지를 다 처리해주는 이제 자동화 단계라고 보면 뭐 시점을 예측하는 건 사실 조금 뭐 여러 뭐 좀 쉽지 않은 작업인 것 같고요. 그 몇 가지 드라이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측면에서 뭐 이거를 좀 얼마나 원하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얼마나 원하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하냐, 뭐 두 번째는 이제 공급자 사이드에서 이게 테크놀로지적으로 기술적으로 좀 뭐 구현이 되는 부분이냐라는 부분들이 있고, 뭐 세 번째는 그 업체들, 그러니까 공급 사이드에서 업체들이 뭐 이런 서비스들을 얼마나 좀 준비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완성도 있게 제공할 수 있는지의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 측면의 니즈는 확실하게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결제 단계까지 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좀 신뢰도라든지 뭐 좀 우려, 그러니까 AI한테 모든 걸 위임하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막연한 우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것들은 기술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뭐 규제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고, 공급자들의 이런 그 소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라고 하면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다 맞춰지면 뭐 언젠가는 좀 구현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그 단계가 이제 서서히 조금 진행되고 있는 좀 페이즈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은 합니다. 네, 뭐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뭐 좀 저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비슷한 견해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은 시작 단계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그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제대로 워킹한다면 정말 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변화될 거라고 보고요. 근데 그 시기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뭐 사실 저도 유통기업에 있다 보니까 시기에 대한 전망이 어차피 결정은 이제 기업이나 개인이 하는 거니까 시기에 대한 전망이 너무 궁금한데, 그거를 보통 이제 온라인 커머스가 제가 이제 뵙는 분들은 온라인 커머스가 이제 오프라인 커머스 다 합쳐서 한 30% 정도 시장 점유율이라고 본다면 한 2030년 정도를 봤을 때 한 이 온라인 커머스의 한 20%에서 30% 정도는 바뀌지 않겠냐 정도의 전망을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전체로 보면 그게 한 5에서 10% 정도일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준에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 AI 커머스가 추천의 영역이라고 하면 이미 시작됐고요. 근데 그게 결제로 넘어가서 정말 확산이 되는 시기는 뭐 그 정도가 되는 30년 정도가 어느 정도의 이제 시작의 부분으로 보여지고, 근데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뭐 지금 사실 뭐 1년에 대한 예측도 잘 맞지 않는 시기여서 네, 너무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로 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박상준 네. 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저도 이제 뭐 이쪽 업종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분야가 이제 새롭게 많이 각광을 갖고 있어서 좀 스터디를 계속 하고 있는 단계인데, 사실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을 보면 온라인 쇼핑이라는 게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중간에 이제 여러 논란들이 있었죠. 가격이 이제 서로 같은 상품을 두고 다른 이제 플랫폼에서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다 보니까 가격을 비교하는 서비스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상품의 또 퀄리티가 균일하지 않다 보니까 또 그걸 또 굉장히 강조하는 업체들이 있었고, 어느 순간 이제 가격 경쟁은 좀 지양하고 이제 배송의 편의를 올리는 쪽으로 갔고, 이렇게 이제 여러 단계로 펼쳐졌는데,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계속 의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진짜 제일 싼 거냐, 그리고 이 상품이 진짜 진품이냐, 그리고 배송을 갖다 주면
정말 적시성 있게 다음날 오냐, 그리고 내가 우리 집 앞에 있냐, 아니면 현관 앞에 1층까지 내려가야 되냐, 뭐 이런 계속해서 그런 좀 트라이얼 에러를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DX 과정의 트라이얼 에러도 AIX 과정에서도 당연히 있을 거고, 그래서 그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어느 정도 이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웹상에 다 업로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DX보다는 좀 시기가 좀 앞당겨지지 않을까. 물론 그 적용이 되는 범위는 DX보다는 좀 작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저도 여기서 말씀을 좀 될 것 같고, 제가 마지막 질문은 결국 AI가 과연 얼마만큼 우리 생활에 쓰일 것이냐라는 질문은 가장 보편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AI가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나를 잘 도와줄 수 있고 더 잘하는 것 같다면 나를 이제 쓸 것이다. 이제 커머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지금 근데 AI의 발전 속도를 보면은 굉장히 빠르고 정말로 모든 분야에서 정말로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변화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결국 AI 커머스, AI가 많은 것들을 해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다 해주는 그러한 세상이 조만간에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세 분 발표 잘 들었고요. 토론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